윤리강령과 선서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가치와 윤리에 이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윤리 기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시면 의사 선생님들처럼 아니면 뭐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판사도 임용되면 또 공무원이 임용되면 공무원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이게 그냥 읽어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봐서 그거보다 그런 거를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도 넉넉한 데 비해서 뭐 선서문, 윤리강령 보는 것들은 먼저 걸리지 않아서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들 의견이 느낌이 어떠신지 같이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끝에 아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선서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고 윤리강령에 대한 제정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같이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강령의 전문, 윤리의 기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선서문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971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83년 5월에 사회복지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미국에서 이런 업무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소셜 워커라는 영어의 단어를 일본에서는 그냥 소셜 워커라고 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사회사업가, 뭐 사회사업 종사자, 아니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 협의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하게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것들을 이제 법률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제정을 하고, 이걸 국가 자격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하신 거 생각나시나요? 사회복지사의 권위, 법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에 맞춰 국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라는 그 인정을,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거죠. 사회 대중에게 공증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국가 자격 시험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 가치 기준, 그런 것들, 윤리 강령이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사란, 영어의 소셜 워커를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단어로 통일을 해서 명칭을 통일을 한 거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복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물론 그 얘기는 법에 없고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늘 클라이언트를 만나잖아요.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생애주기별에 맞춰서 뭐 영유아가 됐든 학령기 아동이 됐든 청단명칭이 됐든 아니 노년기 어르신들이 대하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찬바람이 씩씩 불면 클라이언트가 가서 만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함께 있어서 좀 따뜻한, 그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자기보다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누는 것보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건 굉장히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 규정들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라고 이제 사회복지사 협의회에 보면 이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일상에서의 사람의 삶에서 사회복지사가 다 관여할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함께 국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전문적 지식, 또 기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윤리의 운영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는데 이거 제가 필요하면 강의 자료를 다 드릴게요. 과 대표님이나 메일 주소를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그 준비해서 작성한 거 다 이제 다 15주차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다 드릴게요.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책에 다 있는 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책 다 보시기 힘들면 이거 보시면 되게 다 보내드릴게요. 책 안 봐요. 그래요? 다 드릴게요. 그냥 수업 시간에는 이게 수업만 집중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사진으로 찍어도 문 밖에 나가면 안 봐요. 맞아요. 네. 책도 안 보고. 맞아요. 하던 말. 자료를 통째로 다 드릴 테니까 그냥 쓰셔도 좋고, 다만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시거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때 좀 갖다 쓰시게 되면 이 원자료는 누가 만들었다. 출처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이제 가치, 윤리 공부하셨죠.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가치 신념이죠.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바뀌는 거죠. 사람의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은영 박사 이렇게 보면 늘상 행동을 보고 거꾸로 마음을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심리를 공부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또는 그 어른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실천기술론에서 이야기하는 인지행동기술이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라고 하는 건 사회현상을 나의 마음의 가치 기준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심리학으로는 창의가 개인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니면 스키마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의 사회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개개인이 다 틀려요. 누군가는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 거고, 누군가는 왼수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교수라고도 부를 거고, 누군가는 동네 형이라고도 부를 거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를 봐도. 그거는 그때 사람이 바라보는 자기만의 인식의 틀이 있어요. 스키마라는 걸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키마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게 다르고 그 인식함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또 금쪽 같은 아이들 아니면 심리학 여러 가지 보면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방법, 아니면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그 스키마를 바꿔줘요. 도시. 그럼으로써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옳다 나쁘다를 판정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사회의 공공선에 맞도록 누구나 보편타당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생각이 바뀜으로써 스스로 행동이 바뀌도록. 사람은 절대 내가 이렇게 행동을 바꿔, 제가 상담사라고 해서 선생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러고 딴짓해요. 안 해요. 잠깐은 할지 몰라도 잠깐은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리의 상태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가치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선하고 나쁜 거. 그리고 사람이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기준이에요. 윤리는 옳고 그름이에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이에요. 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걸쳐서 헌법이 어떻고, 뭐 법률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공부를 한 거 쭉 봤잖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윤리 기준의 가장 기초예요. 그거를 안 지키면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잖아요. 그걸 안 지키면 벌 받죠. 근데 그거를 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소한은 저촉되지 않도록 자기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그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윤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 강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인간의 평등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기술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법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추구하는 윤리 기준이에요. 그 윤리 기준을 풀어놓은 게 윤리 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활동 분야를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현장 실습을 나가셔서 만나게 되는 많은 실천 현장들은 다 그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아동에 관한 건, 영유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방금까지만 해도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제가 좀 얘기 좀 하고 올까요? 네. 물려서 보여주시죠. 근데 수업하셨네요. 야외에서 수업하고 왔대. 아. 네? 수업하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인터넷에서 잘 찾아본 거예요. 왜? 딴 데다는 같아가지고? 미용 뷰티 하시는 분들이라 엄청 막 화려하시네요. 미용은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유일한 국가 자격자로서 법률이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다 윤리 기준이나 가치 기준을 갖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의사나 간호사 아니면 국가 공무원분들을 지켜야 될 윤리 기준 같은 걸 잠깐 예를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이런 또 기준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 또 이런 활동 분야는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법이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중간공무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여기 하나 요새 더 들어가는 게 있죠. 법률이 개정이 되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군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학교, 의료, 정신건강, 통합사례관리사 여러 가지 분야들이 생겼잖아요. 이 중에 이제 다시 군대 내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주대학교에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전주대학교가 쪽에 하나 해서 대학원 과정에 일반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하신 분들이 군사회복지사 전공심화처럼 해서 석사 과정을 하는 과정이 개설돼 있어요. 공주대학교에 이제 군사회복지 석사 과정이 개설돼서 안보과학대학원에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혜석 교수라고 해서 저쪽 경상도 쪽에도 학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석사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그 군인들 그다음에 군대 내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미국은 전 세계 파병에 나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 안에 학교도 있고 그 미군 사람들 다 지내도록 모든 사회 기반 시설도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군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도 점점 세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레벨들을 지금 3급, 2급, 1급 하지만 지금 학회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석사 과정 이상을 마치고 아니면 1급 과정을 마치더라도 석사 과정 이상을 하신 분이 현장 경험 3년에서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레벨을 좀 맞춰서 그분들은
슈퍼비전을 최상위급 슈퍼바이저로 좀 만들자. 그것들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또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 현장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다양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슈퍼비전을 주거나 지도 감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되신 분들이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학위를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활동 분야는 뭐 굉장히 많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분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또 후견 지원. 요새 이제 기업 사회공헌 공부하셨었죠. 네, CSR 공부하셨죠. 기업들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건 ESG와 비슷한 겁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환경에 오염도 안 시켜야 되고 청정한 에너지를 써야 되고 제조 과정에서도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지역도 함께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장이 아니면 그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극단적인 예를요. 대개 이제 아프리카나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나 이제 미개발 국가에 엄청난 해를 줬거든요. 기름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자국 내에 산유국이면서도 자국 내에 기름을 수출 안 했어요.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서 산유국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름 유출 사고 나고 해도 피해 보상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해도 거의 형편없이 했어요. 기름이 유출이 되면 예를 들어 기름이 유출이 되면 그 동식물 우리도 저 서해안에 허베이 스피리어표 해가지고 그래서 기름 유출돼서 엄청난 해안에 피해를 봤잖아요. 삼성중공업에서 얼마 냈죠? 여러분들 잘 관심 없으시죠? 네, 저는 막 이런 시위도 하고 막 그래서 8년 후에 지금 태안의 그 유류피해 협의회 만들어 놓은 거에 삼성중공업에서는 국가에서 배상 금액으로 나온 게 이게 또 법이 또 좀 잘못돼가지고 300 몇백억인가밖에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고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로비를 했죠. 대법원에 그 많은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삼성중공업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건희가 잡혀 들어가고 하니까 8천억인가 내놨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미국의 BP라고 하는 영국의 그 기름 전 세계적인 기름 시추 회사에서 플로리다주 그쪽 유럽 워싱턴의 밑에 멕시코하고 멕시코만 사이에 플로리다주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기름을 터뜨렸었거든요. 지하 유정을 타다가 수중에서 그게 터져가지고 온 동네에 기름이 다 퍼졌어요. 얼마 배상하신지 아세요? 조 단위거든요. 20년 동안 복구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4조를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20조를 배상했어요. 왜? 환경 오염이 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에서 나는 것들 먹고 자란 사람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니까 계속 관리하고, 그걸 참여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환경 점을 작업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받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배상을 했어요. 물론 국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사회공헌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뭐 공무원이 돼서 돈벌이만 하고 개인적인 돈벌이 그것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그린피스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셜 액션 사회적인 행위를 사회적인 약자들이 못 하시잖아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옹호 활동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장애인들 활동을 같이 참여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실제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보훈에 관한 거.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긴 한데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전쟁을 참여를 하니까 전 세계 경찰 국가다 보니까 PTSD라든가 아니면 전장에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오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재활사업, 자활사업에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무교정이나 군에서, 그 다음에 NGO단체, 시민사회에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NGO단체와 LPO단체 뭐가 다르죠? 뭐가 좀 구별하실 수 있나요? NGO단체 여기 시민사회라고 했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라는 얘기죠. Non-NPO는 프라티시예요. 비영리기구. Non-Profit Organization. 프라티시 이익이라는 뜻이거든요. 뭘 팔아서 남는 이익. 근데 이제 NPO하고 NGO는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비정부기구. 정부가 없어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NPO 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익을 갖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는 요즘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개념들로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NPO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활동 분야가 이렇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윤리강령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이제 윤리강령이 아까 1971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73년에 윤리강령에 대한 초안을 만들기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8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전체 재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만들었고요.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옵니다. 왜 바뀌어 나올까요? 윤리기준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가 계속 복잡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 분야가 처음에 이제 단순하게 의식주만 해결만 돼도 좋았거든요. 근데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양극화되고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을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냐. 요즘에 이제 다문화, 더보다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또 외국에서 일하러 오시는 다양한 또 아니면 난민이라든가 이민을 통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 때 어떤 윤리 기준을 가질 거냐 하는 것들이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처음에 국민만 상대하다가 외국인도 상대해야 되고 또 단순히 사회복지사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분야가 군까지 법무부까지 법무부의 교정시설까지 그다음 외국인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 난민까지 다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윤리강령들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전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느낌이 어떤가 서로 사회복지 윤리강령 전문과 윤리기준 한번 같이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본인이 느끼신 것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에도 있죠? 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전문, 그 다음에 윤리 강령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책이 있어도 집에 가시면 안 읽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그거 줘도 안 읽어보세요. 자격증 오면 자격증 앞에만 다 스캔 떠서 컴퓨터에 딱 까놓고 나머지 다 책상으로 들어가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뭘 의미하는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 기본적 윤리 기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 이분이 전문가로서의 자세.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훌륭한 직업이라고. 그렇죠? 네, 쭉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페이지 49페이지서부터 53페이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까지. 어떠신가요? 읽어보시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아니면 지금까지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다른 또 기관과의 사이에서,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기관과의 그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걸 정해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전이 있는 나라가 있고 법전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성문법, 불문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불문법인 나라는 법전이 없는 나라는 이런 기준을 이렇게 따로 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맞아, 이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과 내 상급자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존중